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TV 이토마토 정권방송 유튜브 채널 동방무사 1등주TV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입니다. 이토마토 정권방송에서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급락장 비중 확대 기회 이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간략하게 크게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정에 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 3월 달에 어떤 장이 올 건지 대충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3월 달 장은 정중동이다. 2월 28일 3월 전망은 조용한 가운데 움직인다. 움직이는 개별장이라는 거죠. 개별장. 정이라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지 지수는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박스권 내에 움직이는 지수는 박스권 내에 있는데 거기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개별장이다.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2분기 1월 달에 급등했죠. 2월에 하락했고 3월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즉 급등한 이후에 급락하고 다시 반대 박스권 내에 있어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Q 2분기부터는 좀 우상향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우상향 되면서 시장의 변화가 좀 바뀔 거로 보이는데 1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좋은 거. 1월 달은 대다수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2200대에서 2400대로 올라왔어요. 지수가 10% 오르면서 지수가 10% 오르면 대다수 종목은 20%에서 30% 오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12월 말하고 1월 초에 급락했잖아요. 1월 첫째 주. 그럼 1월 첫째 주 급락했을 때보다는 대다수 종목은 2월 초까지 올라갔으니까 1월달 그 올라갔을 때 지수가 10%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10% 오르면 지수가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평균 10%는 오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좀 더 탄력성이 높은 것은 요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오릅니다. 20-30%. 요 우량주의 개념이고요. 이렇게 개념이. 그 다음에 대다수는 뭐 이렇게 10%. 그 다음에 1등주들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즉 상승 모멘텀이 작용돼서 거기에다가 이슈를 받으면 그런 종목은 10% 올랐지만 한 뭐 최소한 30%에서 50% 오릅니다. 요게 이제 대형주들 말하는 거죠. 대형주들도 이렇게 올라요. 그죠? 이게 바로 그 50%씩 오르는 것은 이제 이런 게 바로 뭐 2차 전지 쪽에 양극재들이었죠. 뭐 폐배터리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폐배터리도 양극재 위주로 하는 쪽이죠. 그 뭐 성일 하이텍 그다음 에코프로 삼성 SDI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2월부터는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2월부터 지지부터 3월은 이제 조용하죠, 그죠? 그전면 계속 1월부터 1월 장 반등장에서 시작했던 그런 종목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외국인들도 막 공매도와 한매수 쇼커버링하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 하루에 수십만 주 샀다가 또 계속 팔아먹었다가 서로 외국인과 기관들 사이에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다. 에코프로인 BM을 포함해서요.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시총을 계산해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물려 있으면 사람들은 손절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좋다는 전망을 따르고요. 손절하기 싫으니까 이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이익이 한 뭐 몇십 프로 난 사람들은 팔아야 된다. 지금 고평가 요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익이 한 몇십 프로 이렇게 나신 분들을 팔아먹고요. 손해 난 사람은 손질 가만히 장기 좋다니까 들고 있지 안 팔아먹어요. 그러다가 손해가 더 나버리잖아요.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팔 수 있는데 손절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는 못 파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이 20% 30% 나면 여기가 한계인데 개인들이 또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하고 막 또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익을 실현합니다. 이익을 확장하죠. 또 다시 또 마이너스 나고 다른 주식 다 마이너스 났듯이 요것만 이익이 났으니까 그럼 요거 이익 난 거 빨리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비관에 빠져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그래서 이제 투자는 투자 습관에 의해서 투자 철학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짧게는 가장 잘합니다. IMF 때 97년도 98년도 보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10년 지나서 2008년도까지 2007년도까지 이렇게 오면 2007년까지 오면 개인 투자자는 거의 망했고요. 외국인이 가장 좋습니다. 한 10년을 보면 기간도 얼마 못 벌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들이 빠르게 팔고 사고 나올 수가 있죠. 사고 팔고 나올 수 있으니까 개인의 장점입니다. 또 한 종목 사도 되고요, 10종목 사도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장점으로 개인 투자자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이걸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데 따라서 다른 거죠. 나는 뭐 한 10년을 계획을 잡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단 이익이 나면 평가 이익이 나면 무조건 우량주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코스닥은 건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한번 사면 뭐 10년을 가더라도 종목을 또 여러 종목 사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장점은 한 종목 들어갈 수 있는 한 종목 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순식간에 팔고 나오고 빨리 사고 팔고를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펀드는 평균 한 4번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개인의 장점은 그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게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월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소두에 긴 것은 비중 확대 기회라는 것인데 요게 이제 비관에 빠져 있다. 그러면 불안 심리가 증폭되죠. 불안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늘 현금을 늘 갖고 우리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금이 안전합니다. 주식에 손해나고 이익 나지 않잖아요. 1억 가지고 내 주식 계좌에 1억 있으면 이 중에 30% 현금이다. 70% 주식을 사가지고 있고요. 30% 현금이다. 이렇게 많이 시장이 뭐 변화할 때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30% 현금 확보 전략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물론 30% 사가지고 있다가 밑에 내려가 다시 샀으면 또 수익 나고 하면 좋은데 이거 정말 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요거를 잘할 수 있으면 장이 미리 그러면 2470에 갔을 때 1억 정도 빠질 거로 생각하고 현금을 70% 주식을 70% 갖고 있고 현금을 30% 100 중에서 30% 현금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한 100포인트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해야 되죠. 그럼 여기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 주 장이 저점이고 올라갈 거다. 아니면 다시 내려갈 거다.
더 내려가고 최근 올해 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갈 거다. 이 판단은 결국은 이번 주 장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래되고 있을 때. 아니 그전에 해가지고 거래될 때 사든 팔든 아니면 현금을 갖고 해야 돼요. 결국은 나의 실력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제가 3월 달에는 비중 확대니까 현금 있는 거 다 때려박아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라 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얘기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현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은 내 마음이 심리가 안정됐을 때 사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고요. 심리가 불안할 때는 자꾸 내려가도 현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 토마토 여기서 투자클럽 생방송 보시면 전문가가 많아요. 이렇게 쭉 많은데 저도 여기서 투자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인터넷 잘 못하시면 뭐 넷맥이나 수준이 있는 분도 있는데 글자가 작으면 이렇게 인터넷은 뭐 PC 자판기에 제일 왼쪽 하단에 CT 알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고요.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묻자 그죠? 그럼 투자 클럽 이렇게 오시면 처음 하신 분들은 당연히 네이버에서 이 토마토 쳐서 이 토마토 쳐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오시면 투자 클럽 오면 이제 있습니다. 저분 전부가 롱숏 투자 클럽이죠. 요즘 이제 유튜브에 이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과거에 방송한 영상들입니다. 장기 투자 핵심 비법을 지금 상강까지 올려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동영상 찍어서 찍기도 하고 뭐 그냥 과거에 했던 배워야 산다 토마토 TV 배워야 산다 했던 영상들이 2020년 했던 영상이니까 그때 이야기한 거 다 맞아 떨어졌죠. 제가 17년도 16년도 이야기한 것도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16년도 17년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3천만 원만 있어도 3천만 원만 가지고도 거액자산가 될 수 있다. 10배는 기본으로 난다. 배터리 주식에만 집중을 한다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 포트에서 배터리 관련된 어떤 주식이든지 아무거나 상관없이 배터리 주식의 30% 비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방송에서 숱하게 이야기했어요. 16년도 17년도 이미 17년도에 삼성 SDI는 뭐 20만원 아니다 10만원 탈 때 그리고 또한 17년도 이후에도 18년도에도 20만원 있을 때 2020년도 67만원 반드시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10배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얼마 간다고 이야기는 뭐 봐야 되지만 어쨌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중에서 200개 코스피 200 종목이랑 우량주죠. 이거를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장기 투자 10배 날 수 있는 주식을 찾는다면 펀드하고 뭐고 엄청난 도움을 제가 만약 국민연금을 지금 맞는다면 국민연금에 지금 얼마지? 20%면 200조 한 200조 가까이 되는 2륙은 12 주식으로 한 200조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 200조라면 예를 들어서 주식 운용 국민연금이 저한테 10% 20조만 운영권을 맡기면 전 요거 가지고 2010년 내에 이 10년은 그랬대 12년 뒤에 2035년도까지
20조를 저는 200조를 만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10배는 최소. 저는 200조, 20조 지금 한 종목 딱 때려박을 거예요. 리스크 없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때 2016년도 저한테 20조 줬다면 2017년, 17년도까지 17년도도 20조 전 20조 17 받았다면 2017년도에 10만원에서 25만까지 갔거든요. SDI를 20조 올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일까요? 5배 좀 올라왔으니까 15만, 뭐 10만이라면 13만이라면 15만도 5배 55 그죠? 20조면 100조가 됐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저한테 맡기겠냐고요. 미래를 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투자.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좋은 거 사놓고 다 팔아먹어요. 그죠? 20, 30%. 옛날에 삼성전자도 1985년도 불량품이 70% 정도 나와가지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액면가 5천원짜리가요. 회사 망한다고 액면가 3,600인가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1,400배 올라갔습니다. DB 하이텍도 2013년도 3,000원대 갔거든. 3,000원대 갔어요. 6,000원에서 10,000원대 계속 놀다가 회사 망한다고 빚이 많아가지고 삼성도 인수 안 하고 LG도 인수 안 하고 하이닉스도 인수 안 하고 현대차도 인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14년도 500억 영업이익 났는데 13년도에 제가 2천억 있으면 그때 2천억 현금 좀 인수할 수 빚을 1조 2조 빚을 떠안고 2천억만 현금을 주면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나한테 판다면 바로 인수했을 거예요. 근데 빚을 떠안아요. 그죠? 근데 빚 떠안아가지고 가만히 그대로 유지만 해도 빚 다 갖고 없어요. 지금 24년부터 2013 이익이 내기 시작해서 지금 이익이 7천억대 나잖아. 7천억 영업이익이. 그럼 뭐 감가상각 뭐 거의 1조 가까이 현금이 들어오는데 새로 누가 투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시대가 그렇게 비밀 반도체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는 더 흘러갑니다. 제가 그때도 아날로그 반도체 1등 수혜주는 2차 DB 하이텍을 그랬죠. 2010년부터 제가 좀 빨라요.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빨라가지고 몇 년 고생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알기 전에 미리 저는 투자를 합니다. 남들이 추세를 알기 전에 우리는 미리 다 여기서 하자는 거죠. 빠른 것은 문제가 안 되죠. 늦어가 뒷북 쳐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유튜브 올라가니 한 번씩 들어보세요. 미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3월달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1%에서 지금 기준금리 4.5에서 4.75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3월달에 3월 22일부터 23일날 FOMC 연방준비도 이사회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즉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거죠. 미국 연방은행의 통탈 중앙은행, 한국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하죠.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0.5%를 올린다고 최근 들어 올릴 거라는 전망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긴축이 더 크게 이어진다. 근데 원래는 1월달에 0.25 올리고 그 다음에 한 여름 정도에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해서 하반기 연말 정도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한다 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1월 때 급등했습니다. 그게 피벗 전환이란 뜻인데 영어로
금리가 계속 기존 올려져 그죠? 그러면 이것을 내려 인하를 하면 역전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올해는 금리 피벗은 없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올 수도. 지금 그 0.5% 포인트를 올린다. 이게 조금 거의 한 71%까지 컨센서스 형성됐다가 최근 들어 이게 갑자기 내려왔어요. 0.25로. 왜 내려왔을까요?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일반 은행이 아니로 이제 가상화폐,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된 가상화폐라든지 뭐 이런 벤처 기업들 중도 이런데 많은 돈을 빌려주고 관리했던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은행인데 요게 파산했어요. 16시간 만에. 엄청나지 않아요? 돈도 엄청난 미국의 두 번째 은행 엄청난 우리나라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아. 파산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이게 거전부 만약에 SVB 파이낸셜이 파산한 게 이게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됐죠. 그럼 돈을 빌려서 하는데 그 이자 부담이 있는데 그 이자 부담인데 그 관련된 벤처기업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1%의 돈을 빌려서 이자가 이래서 벤처기업들이 이자를 연간 기준으로 만약에 1억을 냈는데 갑자기 3% 그러면 4% 이제 4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벤처기업들 막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막 해가지고 돈을 대주니까 야 개발 막 대박 IT 기업들 대박 터졌잖아요.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막 돈을 이제 돈이 딱 끊긴 거죠. 이제 돈을 못 대주는 거예요. 못 대준 거 가지고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올라갔으니까 못 대주니까 기존에 있던 돈과 이자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개발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지 더 이상 돈이 수요일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벤처기업들 이런 것부터 하나둘 망하는 거지. 그럼 SBB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이자를 못 주는 거네요. 이자를 못 주니까 또 원금도 못 갖추고 그러면 부실돼 부실 이렇게 달 부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인데 AFS라고 이게 18억 달러를 이게 손실을 확정했어요. 18억 달러면 얼마예요? 10억 달러가 우리나라도 1조 2천억이잖아요. 18억 달러면 20조가 넘죠. 1억 달 2조가 넘죠. 이게 손실 처리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 돈을 이자도 막 주고 그랬다가 SBB 은행에 막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 적극 예금도 들어놓고 저러 다 했는데 이걸 돈을 막 빼나 벤처 캐피탈 회사가 야 뱅크런 조짐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련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은행들이나 큰 은행 아니면 증권사나 중개사들이 야 뱅크런 은행 돈 찾는 벤처 벤처 캐피탈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된다. SVB 캐피탈 회사나 이런 데서 막 위험한 뱅크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손실 크니까 인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부터 해서 이 벤처 캐피탈 여기도 돈을 많이 넣었는데 여기 돈을 팍팍팍 인출한 거네. 그러면 일반인들은 돈 넣는 것은 일반 벤처 기업도 여기서 돈을 쓰려면 내가 돈을 빌려 쓰잖아. 그러면 일반 예금도 하면 여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죽으려 은행 되니까. 그렇게 갑자기 그러면 못 찾은 16시간만 내가 못 찾, 하다가 못 찾으면 돈이 다 묶였잖아요. 그럼 여기 연쇄적으로 다 이게 돈을 넣은 사람들, 우량한 회사, 우량한 벤처 기업도 여기에 돈을 만약에 100% 넣어 있다면 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는 근데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의 로쿠
로코라는 요렇게 SBB에 현금 이런 게 26%만 예치돼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현금 보유물, 현금과 등감, 현금 등가물에.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라면 26억이 SBB에 물려서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돈이 그래도 뭐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로블록스라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메타버스 1등주죠. 로블록스. 여기는 로블록스도 SB 5% 예치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그 시간에서 이제 1% 하락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이런 로블록스 이런 게 벤처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은행들이 결국은 지역의 벤처도 많으니까 관련된 건 부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은행들 이 시그니처 은행,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은 어저께 급락했죠. 32%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20% 건데 윗거래가 거래도 폭발했죠, 그죠? 그 시그니처 은행 들어갖고 있는 사람은 어저께 돈 일단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사실은 이 주식은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22년도 작년 9월에 여기 급락했잖아요, 9월달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 은행들이 있으면 만약에 그래 벤처 관련돼 한다는 거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 이 돈을 이 회사가 문 닫아도 일정한 금액만 넣어야 되는 거죠. 로블록스처럼 5%만 넣었다. 그럼 5%뭐 없다고 회사가 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축은행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일면서 집단 대출,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업용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다음 아파트 집단 대출은 뭐 개인한테 가니 잔금 치를 때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만약에 장기적 침체된다면 이 집단 대출 한두 건이 부실화되면 그것도 거의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에는 예금자 부호법에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 이상 넣으면 위험한 거고, 만약 위험한 징후가 있다면 그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빠른 능력이 있는 사람 빼고는 잘 모르고 그냥 믿고 은행이 왜 망하겠어. 이런 데는 5천만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은행들 많잖아요. 우리는 은행에 미국계 소유 외국계가 주로 6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은행 워낙 튼튼해요. 이제 자본 비율이 제2의 IMF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환 보유고도 너무 많고 2배로 많고요. 쓸데없이 2배로 많아요. 은행에도 돈도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건전합니다. 지금은 미국 대형은행도 건전하고요. 그래서 이 SBB로 부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전체 은행이 부실화하고 과거에 2008년도 리만 브러스 사태에서 그 전에 실제로 리만 브러스는 2008년도 9월달에 파산을 공식 통보했지만 그 전에 2007년도 8월에 그것 때문에 주식이 지수가 일주일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11일 올라갔어요. 이때는 여기 시그널이죠.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 모기지론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은행이 얘들 SB 다 그냥 규모가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은행도 5천만 원밖에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은행에 넣으면 안전할까? 일반인들 바쁘면 미국의 두 번째 큰 규모로 보면 그랬는데 SVB 은행이 그냥 뭐 16시간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만약에 뱅크런 사태 나가지고 외국인도 다 주식 때리고 팍 깔아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거죠. 은행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망했지. 우리나라도 망했지만 우리나라 미국 망해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내 지산을 은행에 100%딱 집어넣고 마음 편하고 놀러 갔다 와서 한 1년 놀러 갔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겠지만 은행이 그래서 주식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미국 주식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기업들 주식을 사놓고 IMF가 제2 IMF 때 해서 딱 내려갔다 해도 안 망해요. 내 주식 자료가 안 됩니다. 팔지 않는 이상 현금으로 샀을 때는 삼성전자 5만 원짜리가 10,000원 왔어요. 그것도 내가 팔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주식 은행에 있는 게 아니죠. 정권 예탁권에 있습니다. 정권은 보관돼 있으니까 정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망하지 않아요. 정권사 있는 예수금 현금은 없어지겠지만 5천만 원까지 보장되지만 나머지 없어지죠. 근데 내 주식은 없어지지 않아요. 정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개해서 전산은 보여주는 거지 실제 주식은 정권 예탁원에 있습니다. 원본이. 그래서 정권이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과거부터 현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IMF 때 은행이 망했으니까 그 은행 넣어서 돈 못 찾은 사람도 많죠. 근데 IMF 때 그 전부터 은행이 망할 거 생각하고 그냥 내 돈에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10억 중에 3억만 현금 넣어놓고 은행에 여러 가지 상품 넣는 거 7억을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었으면 여기는 3억은 5천만 원 날라갔고 이거 7억은 얼마 돼요? 10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700억 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이 여러분들 주식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주식은 세상에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은행보다 안전한 거, 은행 넣는 것보다 현금보다 안전한 거예요. 현금은 집에 갖다 놓지는 않는 거 은행에 갖다 놓잖아요. 현금은 은행은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간 은행이 창구가 망할 수 있다는 건데 주식은 안 망해요. 망한 주식은 빼고 부실한 거. 그건 부실하니까 망한 거죠.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한 기업들 어떻게 망해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하는 그 투자자들이 도박하다가 뭐 망하듯이 투자자들이 위험해서 그렇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위험하게 주식을 해서 그렇지 이 주식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주식인지 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사람도 보면 다 거의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나라가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법인이 우리나라만 있냐고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고 법인이 따로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삼성 디스플레이 돈을 빌리냐고요. 10조를. 왜 빌렸죠? 자기도 돈이 현금 100조가 넘는데 이건 참은 외국계 지금 중국이라는 이 중국 법인의 돈도 거기에 법인 거기 돈이 거기 있고요. 미국 법인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본사 공장에 있는 것은 본사에 우리나라 세계 중에 있는 거고 다 합쳐서 연결 기준은 이제 연결 법인은 미국 법인 해외 법인 다 해가지고 이제 전체 자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날에 미국의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샀다. 그럼 뭐 IMF 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0년도 97년도 98년도 2008년도 뭐 수십 배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그니치 은행은 이렇게 빠졌는데 일봉 보시면 윗꼬리 이렇게 달았죠. 이제 어제 거래 많이 실려서 한 번 더 내려갔다 거래 실을 수 있겠지만 많이 일단락되고 있다. 그다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또 지방은행은 양봉이 떴죠. 오히려 밑에 쪼갔다 양봉 떴기 때문에 물론 빠지고 있는 양봉이 의미가 있어. 거래가 실리고 양봉 윗꼬리 147에서 지금 45니까 70% 정도 빠졌죠. 그죠?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근데 그 전부터 보면 꾸준히 빠졌어요. 이미 징후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일반인들 몰라서 그렇죠. 그죠? 2021년도 11월 15일이잖아요. 이때부터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샀다가 여기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150이 뭐 근데 여기서부터 근데 안에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주식하고 은행주는
은행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그래서 은행주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은행도 은행주를 가지고 은행이 내가 안전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지기 못하는 거예요. 은행주는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은행주를 장기 투자한다 이 바보 같은 뭐 분석가들 전문가들인데 은행주를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배당을 받으니까 5% 배당 주니까. 이것은 외국인들 얘기, 주주 이야기죠. 주주가 60%, 70%, KB 국민은행 주주가 외국인 75% 지분이니까. 얘들은 IMF 때 들어왔잖아요, 그죠? IMF 때 우리나라 막 은행 할 때 자기들 돈 넣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75%니까. 걔들 배당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원금 다 찾아갔어요, 그죠? 원금 찾아갔으면 배당금 찾아가고 있어도 돈 깨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망해도 괜찮죠. 근데 은행주는 기업이 개인과 기업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돈놀이 하다가 개인과 기업이 망하고 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그죠. 미국이 은행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미국이 2008년도. 그죠. 그래서 은행주들은 장기가 아니라 중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1, 2년 투자했다 먹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JP 모간 체이스다. 자, 그럼 이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거 올라서 2달러, 90년도 2달러에서 172달러, 100배 2724, 29, 8, 90 올랐죠. 여기에서는. 이거 미국의 JP 모건 건데 90년 건데 여기 이것은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도 보면 자 20년도 172달러 21년도 10월에서 지금 100달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죠? 엔비디아는 340달러에서 100달러가 내려왔고 테슬라도 300에서 또 100달러가 내려왔다 올라갔죠. 근데 이런 개념은 있고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16년도 5월부터 해서 17, 18년도 2년 동안 거의 100% 정도도 안 올라죠, 그죠? 100%. 여기 계속 안 가다가 여기서 좀 올라갔잖아요. 한 50%또 그죠? 그래서 이 경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는 경기와 동행이나 후행 정도, 동행 조금 뒤에. 그래서 은행주들은 경기의 주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등락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주를 물려가지고 장기로 가입하는 거 딱 손절성 정해놓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가을부터 작년 8월부터 다시 TV 방송 막 했잖아요, 그죠? 21년도 8월 저는 다 예측해서 한 21년도 9월 달부터 회원도 받지 않았어요. 안 받고 공시 하나도 안 받고 예약방하고 몇 명만 뭐 하도 가입시켜줬지. 그 다음에 22년도 9월 1일부터 예약방 풀었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회비가 330 비싸서 그렇지. 그럼 8월부터 방송 주로 했잖아요. 2021년 말부터 거의 안 하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때 장은 급락한 장에는 그냥 기존 주식 갖고 있든지 있으면 되는 거죠. 선물해도 다 깨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 벌떡 작년 8월 그때 방송하면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죠. 태조 이방원, 조선주, 기계주 뭐 이런 것은 빨리 연말까지 비중 축소해서 나오시고 2023년도 전략에 그렇게 나왔죠.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태조 이방원 20만 살아남았네. 그래서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빼고 방산, 원자력 다 고점에서 다 나오고 다는 말이 올해는 살아남지 않는다. 실적이죠. 그냥 신경 쓰지도 말아라. 그냥 이씨만 살아남아. 이씨는 줄창 살아남아요. 조선시대 요거 딱 보면 태조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인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지만 실제로 이방원이가 조선의 기틀을 만들고 강대국을 만든 거죠. 태조 이방원이. 그런데
결국은 건설했던 깃털을 달았던 망하던 결국 끝까지 남아서 이 시가 없어지면 전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없으면 우리나라 나라 망해요. 이제 앞으로 요것만 보면 핵심 투자 포인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앞으로 마찬 10년 뒤에 2차 전지가 이제는 안 돼, 망했어요, 그죠? 그럼 조선이 망하고 망했잖아요. 조선 망해서 이 시까지 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 시장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경상수지도 급격히 빠지고 있고 적자로 무역 수지는 지금 거의 200억 달러, 올해만 200억 달러 넘게 손해인가? 경상수지도 한 달 뭐 50억 달러고 지금까지 없었던 적자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반도체가 많이 나가는데 이 중국 반도체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럼 미국이 성장을 계속 한다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 뭔 전쟁하면서 무역 전쟁 때문에 결국 우리도 미국 편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 모든 게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사드 피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부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는 얼마 이씨만 살아남지 나머지 다 죽어요. 반도체 죽습니다. 반도체 일반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 그래도 우리는 반도체 워낙 뭐 누구도 들어와서 안 되니 삼성, SK 뭐 두뇌를 이거 어쨌든 뭐 마이크론 있잖아요. 요 세 개는 무조건 뭐 중국 업들어 살아남아요, 그죠? 기술 하는데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몇 년째 지금은 줄어들어서 이제 미국은 더 높아지는데 미국이 한계 있잖아요. 그 미국에 들어가서 한계는 여기서 중국이 빠지는 걸 미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어차피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이 자국에 대한 배터리만 특혜를 줘서 중국에 가서도 겨우겨우 살아있지만 안 됐잖아, 그죠? 안 됐잖아. 그건 이제는 배터리 미국을 하잖아요. 미국의 배터리. 그다음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커지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TSMC도 미국에 끌어와서 자꾸 할까 말까 그러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했는데 미국에는 반도체가 한데 그 시장에 마이크론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마이크론 점유율이 올라가고 하이닉스와 특히 하이닉스는 어렵죠. 그러면 삼성전자 있지만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는 이미 SK 하이닉스 마찬 끝났습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SK 하이닉스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경기도 좋고 하면 15만 이상도 가고 고점도 파지만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계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27년도 정도 되면 아마 글로벌이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엄청난 위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위기가 있고 살아남는 데선 얼마 남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태조 이방 중에 20만 살아남았네. 23년 핵심 포인트라 그랬죠. 지금 20만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20만 살아남아요. 그죠? 앞으로 당분 그렇죠. 2030년대 들어서 2차 전지도 뭐 계속 살아있고 반도체 좀 좋은 것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죽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유동성이 흡수가 별로 안 됐는데 유동성 장기적으로 흡수하면 보시면 그래서 JP모가는 오히려 어제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이거 올라가는 큰 의미가 없는데 빠졌다 올라갔잖아요. 거래 실리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추세는 못 갑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우리나라 은행주도 보시면 어저께 그 사태로 한 2%대 빠졌는데 이미 올해 1월 7일 여기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5만 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사가지고
이 은행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고 단타예요. 단기 매매. 외국인들 수급을 70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많으니까 순식간 올릴 수 있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여기 와 좋네 내려오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가 사든 다 죽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경기에 대한 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똑같아요. 보세요. 연봉을 보시면 자 경기가 나쁘면 내려갔다가 또 바닥 있다 경기 좋을 때 16년도부터 17년도잖아. 경기 좋 2010년 좋았잖아요. 그죠? 2017년도 그 올라갔다가 또 18년도 안 좋잖아요. 그죠? 19년도 계속 한 여기까지 왔다가 코로나 때 왔다 있다가 이제 21년도 좋았잖아요. 그때 또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그 또 안 좋잖아요. 그죠? 경기 계속 안 못 가 또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또 여기 갔다가 여기 박스권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한 1년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늘. 이걸 장기 투자 해봤자 여기서 해봐 아무리 갖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오, 맨 제자리. 자, 그래서 금방 봤듯이 이런 건 다르죠. 과거에는 이게 파동상으로 과거에는 사이클이 짧았어요, 그죠? 올라가는 게. 근데 지금 과거에 17년 내가 7년간 오른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제가 여기서 워낙 이게 올라가 7년간 양봉이 안 뜨고 양봉이 4개 뜨고 5번째 조정이 일곱 번째죠. 올해 뭐 좀 돌파든 말든 그다음에 내년에 급등도 하고요. 아니면 올해 급등하든지 뭐 2번 조정 받았으니까 3번째니까 가도 되는 거예요. 급등. 막 급등하면 또 못 가겠죠. 2024년 또 못 가고 2020년도 또 급등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 업황이 쭉 여기는 보시면 요때부터는 핸드폰이 성장을 멈춰서 내려갔고요. 이제 반도체고 여기 반도체 이제 요거 2차 전지고요. 그 전에 뭐 정관 LCD 핸드폰 휴대폰 배터리 그다 지금은 대행 배터리.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品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은 뭐 테슬라는 뭐 별로 안 빠졌고 테슬라는 이제 200달러 20대에서 가다 못 가고 조정을 160달러 갔다가 다시 안전해서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240 왔다 조정받고 좀 있다가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 때 다시 저 위에 300달러 내외로 아마 갈 걸로 보이고요. 정상적으로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애플도 지금 못 가고 있죠. 이렇게.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락이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거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조정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추세 하락, 여기 깨고 가는 추세 하락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수 구간이죠. 매수. 정상적으로. 조정 이렇게 받는 것도 여기는 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14일 날 미국의 2월 CPI가 발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CPI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장이 잠깐 반전했었는데 나와봐야 합니다. 5.4가 컨센서스인데 요보다 더 올라가면 컨센서스를 충족을 못하고 상회할 걸 보여요. 그래도 크지 않으면 괜찮아. 지금은 이제 SBB 파산과 이런 거 있어서 요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요. 이제 0.5를 못 올리고 3월 달에 연준 의장도 못 올리고 0.25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SBB가 좀 여러 가지 벤처 기업이나 여러 가지 해서 금리에 대한 우려로 더 안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4월 달에 3월에 CPI가 나오고 했을 때 확실히 둔화된다. 긍정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해 버렸어요. 그죠?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리 인상 없을 수도 있어요. 5월달, 6월달, 7월에 금리 0.2, 0.25, 0.2 이렇게 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한 5.75, 뭐 5.5, 원래 5.1인데 6까지 간다 그리고 6%. 근데 이거 못할 수 있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데 저 은행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SBB가 금리 인상을 제동을 걸 걸로 일단은 성급한 예측이지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어제 시장 그런 데서 잠깐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그게 나오는 우리나라 시장 수요일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뭐 간망세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주봉상으로는 뭐 정상적으로 일단은 하늘 땅선 찍어야 되는 2323인데 땅선은 근데 이제 2360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CPI 나오고 나서 확실하게 여기까지 올려주면 좀 더 나은데 그래서 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에는 정상적인 조정을 봐야 됩니다. 2501포인트로 돌파해야 돼. 그걸 돌파 못하고 있죠. 계속 그거 돌파하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2300 내까지 오더라도 지금 100포인트죠. 근데 2320이면 70포인트.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3월달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다 그랬죠. 박스권 2370에서 2470 정도인데 그거보다 SBB 때문에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렴해서 계속 수렴하기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려놔야 되는 거죠. 4월부터는 4월, 5월이 올려놓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우상향 하면 이제 추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3개가 나오고 난 상태 갈 것 같다 나기 때문에 큰 우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이번에 사야 될다. 이렇게 비중 확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계속 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좋은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몇 년간 안 갔는데 몇 년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먹겠다고 계속 사고 파니까 지금은 작년부터 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언젠간 이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박스권 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들어갔는지 아니면 장기적 박스권 들어갈 때도 항상 이렇게 IMF 때도 그렇지만 오히려 올라와서 시간이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2316이라면 2011년도 2021년도 그러면 이제 이 관체에 갔다가 2000 그쯤 갔다 돌파하든지 돌파 못하든지 다시 내려오면 이런 건 없습니다. 추세 하락이지.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에 모든 주식을 끝내야 된다. 2025년까지 자산은 25년도까지 거의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하락에 대한 대비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주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1도 아니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늘 이번에 그런 거 보셨죠? 에코프로 같은 거 보시면 저도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쇼커버링이 많아서 그런 많이 올랐다고 고성장주를 많이 올랐다고 팔아먹고 매도 치고 여의도 지금 매도 해지 펀드들 여의도에서 2차전지 에코프로나 이거 재미를 늘 봤거든. 오늘 위에 팔았다 냈다 15만원 갔다가 에코프로도 5만 6천원 왔어요. 15만 갔다가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매도 치고 공매도 치고 이렇게 조금 이 재미를 본 사람 많아요. 이번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죠? 고성장주를 빨리 판다든지 이 30% 이익 먹고 나온다든지 그러면 일등주를 팔고 꼴등주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평생 1등주 샀으면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 기업만 보고 올라갔다는데 저들이 싸우든 말든 공매도 세력과 한매수 이게 하지 세력과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든 상관 주식 올라가면 등락을 하는 거죠. 갔다가 반타작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팔지 않은데 업무를 못 있죠.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게 그죠.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항상 보시면 과거 2000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반도체, 현대전자 있으면 삼성을 사야 되는 1등. LG전자사가 망했고요. 현대전자사는 다 망했어요. 그죠? 옛날에. 그 SK. 지금까지 옛날에 80년, 90년대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게 있으면 그 성장 그것만 갖고 있어요. 왜 다른 거 자꾸 갈아타시면 돈 다 깨먹어요. 뭐 배터리도 1등주 사면 팔아먹고 저 또 소형주 사고 2차전도 마찬가지고 한 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조정 중이니까 뭐 큰 반전 없을 걸로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깨졌죠. 반도체 저점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5만 이번에는 5만 8천 원 정도 내외가 바닥이지 않을까. 단기 바닥 깨졌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 박스권은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5만 5천 원과 6만 2천 원 사이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있다가 확실히 양봉으로 돌아서고 두 번째 돌아서면 그때부터 파동이 시작되겠죠. 자, 지금은 뭐 기다릴 때다. 3월달은 기다렸다가 수요일날 이후에 보시면 목요일날 저거 또 투자이신 나가니까 그때 CPI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